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그게 삶의 희망입니다. 이번에 테리토스 오디오북 첫 작품으로 소개하는 진영의 슈퍼스타 옥은 2012년에 진영, 아빠는 유학 중으로 나온 책의 개정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절이 있는 건 그 안에 그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진영의 슈퍼스타 옥을 통해 그리운 시절과 가슴 시린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글을 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참,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4장, 아빠의 링컨 컨티넨탈. 당시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과일은 먹어본 적도 없는 바나나였다. 그런 우리의 정신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노래가 하나 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흰 것은 기차.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바나나 맛이 과연 어떨까?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펴곤 했다. 기회만 된다면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바나나를 먹고 싶다고. 아니, 아예 깔려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바나나는 신선이나 먹을 법한 꿈속의 과일이었다. 아이들은 당연히 서울에서 온 내가 이미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학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은근하게 물었다. 성호야, 니는 바나나 먹어봤지? 그게 그리 맛있나? 혹시 너가 집에 바나나 없나? 곤혹스러웠다. 먹어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고 솔직히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통 상상조차 불가능한 바나나의 신비한 맛을 지어낼 자신도 없었다. 이건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다. 결국 나는 일종의 연막 회피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다. 아, 바나나? 아, 그거. 처음에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했다. 뭐 괜찮은데. 참, 너 어제 그 숙제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바나나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나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다행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이 작전은 항상 성공했다. 그러나 서울 출신이면서도 바나나를 본 적도 없다는 데에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슈퍼스타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에 바나나를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새로운 강박에 시달렸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내게 엄마가 미국에서 온 편지와 칼라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선글라스를 낀 아빠가 멋진 차를 타고 그것도 운전석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결론을 내렸다. 아빠가 링컨 컨티넨탈 탔네. 먹어본 적 없는 바나나가 최고의 과일이었던 것처럼 당시 우리에게 최고의 차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링컨 컨티넨탈과 캐딜락이었다. 아빠의 사진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빠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그 차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되었다. 차종이 뭔지는 지금도 모른다. 아무튼 내가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단정 지은 차는 미시간주에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를 개척한 아빠가
운전 교습을 해준 교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 지금 보면 낡고 보잘것없지만 내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가용 가진 집이 드물었던, 큰 길에 경운기가 더 많던 시절에 그 중고차는 링컨 컨티넨탈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근사해 보였다. 게다가 아빠는 멋들어진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아빠가 자랑스러웠다. 다음 날 사진을 들고 학교로 갔다. 야, 니네들 중에 링컨 컨티넨탈 본 사람 있니? 있을 리가 없었다. 링컨 컨티넨탈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모여. 순식간에 우르르 몰린 아이들 앞에 태평양을 건너자마자 링컨 컨티넨탈로 둔갑한 정체불명의 중고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단 사진 배경이 미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 링컨 컨티넨탈이라니. 와, 성호야. 이게 링컨 컨티넨탈이가 자취기네. 당연했다. 정체불명의 미제 중고차는 진영거리를 오가는 차와는 차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각선미를 뽐내고 있었다. 이야, 너가 아빠 못하고 나네. 선글라스 좀 봐라. 우와. 성호야, 니 이 차 타봤나? 아니, 근데 조금만 있다가 미국 가면 탈 거야.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이들이 나를 보았다. 그날 이후 아무도 바나나에 관해 묻지 않았다. 아니, 조금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 링컨 컨티넨탈을 탈 나한테 고작 바나나 맛을 묻는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어렸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5장 최고 지도위원 옥성호. 빡빡이에게 들이받친 날 집에서 나는 다시 터졌다.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가. 왜? 아이, 그냥 안 간다고. 엄마는 길게 캐묻지 않았고 바로 메타작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나는 살기 위해서 등교했고 의기소침해서 며칠을 지냈지만 어리고 순진한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곧 다 잊고 전처럼 잘 지냈다. 우리는 쉽게 감동하고 쉽게 흥분했지만 또 쉽게 어제의 아픔도 잊었다. 빡빡이의 습격 이후 아이들은 오히려 나에 대한 신비감 같은 감정을 걷어내고 자기네와 똑같은 진영아이로 받아들였다. 빡빡이는 우리 반에서 한글을 모르는 3명 중 1명이었는데 담임선생이 나를 빡빡이 한글 깨우치기 전담 개인 교사로 지정했다. 처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지만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역시 인생은 새옹지마라고나 할까? 과도기 2학년 2학기를 지나 3학년이 되면서 나는 완전한 진영아이가 되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표준 말씨였다. 밥맛 없는 1등은 아니었던지 나는 고루고루 친해졌고 더 이상 한판 붙자고 들이대는 아이는 없었다. 전학 온 첫날 내 눈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는데 경호를 비롯해 몇 명이 달고 있는 색다른 명찰이었다.
보통 아이들이 달고 있는 타원형 이름표 밑에 직사각형 모양의 이름표가 하나 더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지도위원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장군의 제복에 달린 훈장처럼 특별해 보였다. 지도위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연상시키는 대단한 명칭이 아닐 수 없다. 밤마다 지도위원은 성적순으로 5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1등이 최고 지도위원으로서 실질적인 반장 역할을 했다. 나중에 나를 서울로 전학시키면서 엄마가 김해충 선생에게 자랑한 말이 있다. 선생님, 시골이었지만 우리 애가 거기서는 줄곧 급장을 하고 1등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써야 했다. 선생님, 시골이었지만 우리 애가 거기서는 줄곧 최고 지도위원을 했고 1등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엄마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해충 선생은 내가 경남 진영이 아니라 평양에서 온 줄 알았을 거다. 어차피 2학년 2학기 시작과 함께 첫 시험에서 25등을 한 나는 지도위원 근처에도 못 갔다. 하지만 만약에 그 첫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지도위원이 그것도 최고 지도위원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학교에 대해서 또 친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전학 온 애가 무슨 지도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튼 아이에게 붙이는 지도위원이란 계급 아닌 계급은 참으로 생각할수록 대단한 호칭이고 기막힌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코올릭의 아이가 다른 코올릭의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3학년이 된 나는 2학년이 된 훈이와 더불어 지도위원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학교에 온 지 반년 만에 당당히 형제 지도위원으로 등극한 셈이었다. 3학년 생활은 처음부터 꽤나 순조로웠다. 무엇보다 사람 좋은 동네 아줌마 같은 박수님 담임 선생은 처음부터 나를 예뻐했다. 시험 채점을 맡긴 적이 있을 정도로 약간은 특별하게 대했다. 한 번은 선생님 책상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내 머리에서 툭 하고 작은 벌레가 앞에 떨어졌다. 아주 커다란 머릿니였다. 박수님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바닥으로 때려서 죽였다. 정호야, 최고 지도위원이 그래 추집어서 되겠나? 이런 말 정도는 할 법도 한데 잔소리 한마디 없었다. 3학년이 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박수님 선생이 휴직을 했고 나이가 꽤 지긋한 남자 임시 담임이 우리 반을 맡았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따로 없었다. 교실에 들어온 순간 고함부터 빽 질렀다. 반이 와 이리 개판이고 최고 지도위원 눕고 당장 앞으로 나온나. 최고 지도위원으로서 수업이 시작하고 끝날 때 선생님께 경례를 호령하던 내가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네가 최고 지도위원이가 손바닥 내밀어라. 지금 생각하면 그 의도는 100번 이해한다. 첫날부터 군기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희생양이 내가 되었다. 쭈뼛거리며 내민 손바닥 위로 그때까지 맛보지 못한 세찬 통증이
사정없이 떨어졌다. 한두 대로 끝나지 않았다. 몇 대까지는 최고 지도위원 채통 때문에라도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한 나는 빡빡이와의 대결 이후 두 번째로 울음을 터뜨리며 내밀었던 손을 무릎 사이로 집어넣었다. 임시담임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매를 거두더니 엄명을 내렸다. 내는 마 저쪽 옆에 반 수업하고 올기다. 자습하고 있으라. 그때까지 최고 지도위원 네가 선생님이다. 떠들어나 있으면 마 칠판에 무조건 이름 적어라. 이름 적힌 놈들 각오해라. 너거들 지금 야 맞는 거 봤지? 선생님 억수로 무섭다. 너거 담임 선생님처럼 그래 안 착하다. 알겠나? 임시담임이 머문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마치 토네이도가 작은 마을 하나를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조용하고 인자한 중년 아줌마, 내 머릿니까지 잡아주던 박수님, 선생님.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속절없이 그리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했다. 졸지에 혼자 폭격을 다 뒤집어 쓴 나는 억울함에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한 번도 구경한 적 없는 매서운 체벌을 간접 경험한 아이들도 잔뜩 긴장해 있었다. 칠판 앞에는 칠판 길이만큼 뻗은 교단이 있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올라간 나는 하얀 분필을 손에 꽉 쥐었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교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작은 바늘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도 다 들릴 것 같았다. 무서운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나는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엄포를 놨다. 아무나 조금만 떠들어봐라. 칠판 위에 이름 바로 적어 삐끼다. 분필을 든 손을 쭉 앞으로 뻗으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조금만 더 힘을 줘서 잡는다면 분필 끝에서 총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이들은 무서운 임시담임을 대하듯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저절로 긴장이 풀어지던 몇몇 아이들까지 도끼 어린 내 목소리에 다시 몸을 움찔하며 숨을 죽였다. 정말 속살거리는 아이 하나 없이 조용했다.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초절정에 가까운 이 정숙한 교실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명 정도는 칠판에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다는, 조금 전 임시담임처럼 나도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고약한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아무나 지목할 순 없고 그물에 딱 한 명만 걸리기를 학수고대했다. 나 혼나마 아무나 딱 하나만 걸리봐라. 탁! 정숙이가 연필을 떨어뜨렸다. 평소에도 조금 느리고 어딘지 모자라 보이던 아이였다. 연필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인 정숙이를 향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능적으로 먹이를 포착하는 맹수처럼 포효했다. 김정숙이, 너 지금 떠들었다. 칠판 오른쪽 위에 크게 적었다. 떠든 사람 김정숙.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러다가 곧 원망의 눈빛으로 정수이가 나를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책상에 얼굴을 처박은 채 어깨를 흔들며 우는,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모습이다. 나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끔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당장 이름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게 최고 지도위원 옥성호의 공의를 훼손할 것을 알았으니까. 정숙이는 분명 억울해서, 그리고 잠시 후 닥칠 체벌이 무서워서 울었을 거다. 희생양을 노린 냉혹한 내 생각은 적중했다. 이후 30분 내내 떠드는 소리는커녕 연필 지우개 하나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음의 주범은 오로지 한 명, 최고 지도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칠판 앞에 서서 씩씩대며 군기를 잡는 나 하나였다. 마치는 수업종이 울리기 약 10분 전 임시담임이 교실 문을 드르륵 열며 들어왔다. 조용하네. 자습 잘하고 있나? 지도위원, 다른 사람 없었나?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후회했다. 정숙이 이름을 지웠어야 했는데. 고양이 쥐 생각하듯 나는 비겁한 희망을 잠시 품었다. 선생님, 제발 칠판은 보지 마세요. 그러나 내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의 눈이 칠판 한 구석을 향했고 선생이 그걸 놓칠 리 없었다. 김정숙이 한 명만 떠들었네. 누구? 화난 것 같은 목소리에 우리는 다 얼어붙었다. 그러나 정숙이가 느낀 것만 했을까? 임시담임은 정숙이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공포에 떠는 아이는 더 움츠려들고 작아지기 마련이니까. 선생이 이름을 쓱 지우며 말했다. 정숙이, 앞으로는 떠들면 혼난다. 자, 산수채 꺼내라. 쥐죽은 듯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이어졌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숙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지만 빨리 점심을 해치우고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도, 진영을 떠나는 날까지도 결국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